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뭘 봤어요? 와 예쁘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건 게으른 취향이에요.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감각으로는 예술 못해요. 예술은 그렇게 처진 감각이 아니에요. 네네. 예쁘다 말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잠깐 놓쳤네. 내시 상륙 작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뜨거운 남자 뜨남입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뜨남입니다. 네, 한겨울에 만나니까 더 뜨거움이 필요해요, 교수님. 뜨남. 네,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네. 뜨거운 남자니까 네. 좋아요. 근데 몸에 평소에 열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몸이 정도는 잘 수족냉증이 모르겠는데. 있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데 네. 흔한 말대로 예전 사람들이 보면 다혈질. 다혈질? 그런 건가? 기질이 다혈질이에요? 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급해요? 급한 편이고. 네. 일이 있으면 막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성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운동할 때 보면 네. 제가 운동할 때 보면 테니스를 치는데 공까지만 가야 되는데 공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약간 공 칠 때 보면 스포츠 할 때 보면 네. 그 내면에 숨겨진 그 나오잖아요. 성격이 나오죠. 네, 네. 그 교양을 통해서 감추어진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고 네. 손발이 차거나 하지는 않고 네, 체질적으로 말이 빠르잖아요, 제가. 말이 빠르죠. 네. 그러니까 말이 빠른 것하고 성격이 급한 것하고 운동할 때 공을 지나칠 정도로 빨리 가는 것하고 뭐 이런 게 여러모로 연결되지 봤을 때.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릿느릿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좋죠. 부럽죠. 어떻게 네. 저렇게 느긋하게 할 수 그렇죠. 있을까? 네, 부럽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성격이 급하거나 말이 빠른 것이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주로 그걸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쳐야 될 문제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독일 유학 시절부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좀 말 빨리 하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시원시원하다. 아니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과다 노출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네. 말을 느리게 별 내용 없이 하는 걸 싫어해요. 말이 좀 빨리 압축적으로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는 걸 좋아하지. 그런 세상에 제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단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뜨거운 남자다. 좋습니다. 뜨아. 지금 저희가 또 뜨아를 드시게끔 준비를 해드렸어요. 뜨아를 마시는 뜨남. 좋습니다. 네. 예. 교수님들이 이런 표현 쓰면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네. 아니 그거랑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뜨남. 겨울이니까 여러분도 내시 상륙 작전 최장군입니다. 뜨남과 함께 뜨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도 추운데. 뜨아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까? 방송에서? 저희는 쿠폰 이런 거? 쿠폰 가끔씩 쏠 때는 있는데 저희는 주로 액젓 이런 거 보내드리고 뭐 아니면은 차량용 스캐너 내지는 골프 이용권. 누가 선물을 주는 거죠? 네, 그 협찬을 받아서 스크린 골프 이용권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게 좋아하고 백팩 이런 거 그렇군요. 좋아하고 현물 위주로 라디오를 듣는 매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소한 상품들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이 좀 왔는데 오늘 대학 후배 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독서 이야기가 나와서 친구가 읽을 만한 책이 없냐고 묻길래 박구용 교수의 자유의 폭력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 다른 좋은 책도 많은데 하필이면 자유의 폭력을 추천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이. 나는 이거 왕자님 소개할 줄 알았는데. 어린 왕자? 예. 그래도 자유의 폭력을 추천하셨어요. 상당히 교양 있는 친구가 오네요.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길 바라면서 8685번님은 교수님 자유의 폭력 47페이지 8페이지 한 장이 인쇄불량이에요.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 장군이 박구용 교수님 오시면 꼭 좀 전달해 주세요라는 이런 민원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출판사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 그 책을 반납하시고 거기 서점에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좋죠. 아무튼 이런 민원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조마리아님은 박구윤 교수님 처음 뵙네요. 목소리만 들으면 저희 시아버님 목소리 같아요. 선하게 생기셨을 듯 하는데 맞을까요? 라고 목소리만 듣고 생김새를 이제 상상해 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착하게 보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방송에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선하게 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잘생겼다고 할게요. 선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글쎄 선한 이미지 이것도 다 각자 느끼는 건 다 다를 테니까 선하게 생겼다? 근데 어렸을 땐 대부분 듣잖아요. 아, 착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말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지금까지 네. 살면서. 근데 내 철학자들 눈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내 눈빛이 착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네. 그렇습니까? 네. 나는 항상 뭔가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 정확히 말하면? 의심은 아니고 호기심이 많다. 네. 착한 것의 기준도 그렇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 보면 뭔가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TV나 주장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착하다. 착하다, 예쁘다, 뭐. 예쁘다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착하다. 네. 착하다는 착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아유 착하게 생겼네.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많이 안 들어봤다. 네. 네, 저장군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진짜 착하게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뼈 때리는 얘기. 네. 착하게 생긴 거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선하게 생겼다는 것은 내가 만났을 때 나를 받아주고 어지간하면 나한테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준 사람 같은,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수용하고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하게 보인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일반적으로. 네.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못생겼을 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네. 박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걸 분명히 네. 알아주십시오.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착하게 생겼다 말할 수 있죠 충분히. 웃겨 너무 웃겨. 이건 정말 유머를 위한 표현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TV나 여기저기 이제 교수님 나오는 거 보고 내시상륙작전에서 알게 돼서 교수님을 마주할 때마다 와 너무 가족처럼 반가워요 이런 문자를 저한테 우리 프로그램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단? 교수님 만나면 너무 가족처럼 반가워요. 네. 이런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은 없었고요. 아니 그런 걸 우리 프로그램에 네. 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좀 구수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뭔가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친밀성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친밀성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까지 거기에서 친밀성을 찾는 사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씁쓸하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어때요? 좋죠. 네. 나에게서 친밀성을 느끼는 상대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네. 건 좋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친밀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친밀성 생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 사회가 친밀성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가. 네. 이걸 제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친밀성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면 이 방송이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철학적으로. 네. 그거 뿌듯하죠. 친밀성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네. 뿌듯하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렇죠. 이렇게 각박하구나. 그렇죠. 일상적인 상황, 삶의 현장에서 친밀성이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면 방송을 들으면서까지 친밀성을 생각한다는 게 조금은 특이하죠. 좀 약간 슬프다고 해야 되나?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네. 면도 있다. 네. 그래서 가족처럼 여긴다라는 게 과거의 가족과 지금 네. 현대의 가족이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르죠. 네. 그 네. 친밀성의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 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 정의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병리 현상을 줄이면서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관련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재해석 내지는 재규정을 해야 할 시기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어디까지가 우리는 가족이냐. 이런 논의도 크게 안 했거든요. 사실은 18세기에 유럽에서는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예요. 네네. 철학, 사회과학, 기성인들이 광범위하게 논쟁을 했어요. 예.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가족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가족입니까? 같이 살자는 할아버지는 가족입니까? 민법상 가족입니까? 형법상 가족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법률적으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으로 어디까지 가족입니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또 네. 어디까지인가?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의 굉장히 정서적으로 봤을 땐 또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을 하면 지금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가족을 아직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혈족 중심이에요. 그렇죠. 피로 맺어진 사이로 중시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공동의 삶을 구성하겠다는 협의와 합의로 봐요. 그냥 가족 그 집 안에서 같이 네. 거주를 하면 그게 가족이다.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안 맺어져도. 법적으로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꼭 결혼을 먼저 제도 안에 그렇죠. 들어가. 결혼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네. 같이 살고 있으면 그냥 가족으로 그렇습니다. 여겨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각종 법적인 혜택도 받게 그렇습니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우리나라는 뭔가 그 제도 안에 먼저 들어가야 그렇죠. 혜택을 받는데 거기는 먼저 구성이 되면 들어오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이 사람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둘이 합의했다. 그럼 가족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족을 민법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네. 다양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그런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고 예. 또 그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나중에 이게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하지 못하면 그건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 병리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서로 정치적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줄여줘야 미리미리 되죠. 계속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논의가 네. 여러 갈래로 일어나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영화는 처음에는 예술이 중요하죠. 가장 쉽게는 영화나 연극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부터 먼저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가족 관련 영화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의 네. 종류의 가족 이야기를 그렇죠. 다루는 영화들. 그렇죠. 이것도 가족일 수 있잖아 라고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먼저 이런 형태의 수 가족도 있고 이런 형태의 가족도 네. 있을 수 있다. 관련된 연구자들이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 되면 그런 나중에 최 장군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가족 네. 관련 어떤 그 시리즈를 쭉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관련된 전문가들이.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예. 열이 많은 진짜 뜨남 많네. 이 네. 겨울에 지금 땀방울이 송울송울 맺혀 있네요. 예. 땀 좀 닦으시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그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구스타프 말로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이랑 썸을 탔던 알마 말러 얘기를 하면서 철학가들과 예술가들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상징적 질서 체계에 균열을 내는 사람들. 최 장군의 표현에 의하면 금기를 넘나드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거나 대중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예술가가 되느냐. 프로이트 얘기를 빌려서 리비도 집중 현상, 회수 현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거든요. 네.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팟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시 듣기를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은 작가의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반영됐다고 해서 작가의 것은 아니다. 그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해석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오늘 예술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예술 얘기가 끝이 없거든요. 네네. 끝이 없는데 우리 최 장군께서 예술 얘기를 좀 이제 미루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무리라기보다는 한 네, 챕터를 한 챕터를. 일단 마무리하고 네. 다른 챕터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또 그래요?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예술에 관한 이야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그러니까 공연을 보거나 또는 미술 작품을 볼 때 네. 가장 쉽게 알고 있으면 좋을 그런 지식이나 생각을 교환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우선 그러면 전통적인 예술하고 현대 예술의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예술과 현대 예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예술을 관람하실 수 있잖아요. 오래된 예술.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흐도 옛날 예술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통에 속해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전통적인 예술이죠. 어. 그러니까 비록 현대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통적인 예술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날 작가들은 고흐와 같은 작품을 만들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렵게 하지만 그런 작품으로 지금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전시를 하기는 어려워요. 현대 작가들은. 그럼 현대 작가들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사의 특징을 현대사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정도로 우선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 사회적인 특징이에요. 사회의 특징. 사회적인 특징.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업자본주의 특성이 있어요. 자본주의 특성. 네. 자본주의 특성 중에 자본주의 특성은 같은 것이 좋을까요? 다른 것을 지향할까요? 다른 것을 지향하겠죠. 그럴 가치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의 산업자본주의 자본의 가장 큰 목적은 자본의 증식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한 욕망이 커져야 되잖아요. 아. 그죠? 네네. 근데 욕망이 사람들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가요? 아,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욕망을 단순화시켜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줄이고 그렇죠.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욕망을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동일한 매출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메뉴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한 식당은 메뉴가 10개고 한 식당은 메뉴 하나예요. 매출이 같아요. 네. 그럼 순이익이 어디가 많겠어요? 메뉴 하나인 데가 많겠죠. 훨씬 많죠. 네. 바로 그것이 산업자본주의의 제1 논리예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는 우리의 욕망을 같아지게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걸 욕망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순간적으로 모두가 아파트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더군다나 어떤 아파트,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 뭔가 큰 단지가 있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말로는 아유 저게 뭐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살고 싶어 한다. 네,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의 제1특징은 사람들의 욕망 구조를 하나로 동일하게 만들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예술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항상. 예술은 그래서 동일성보다는 이질성, 차이에 주목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산업자본주의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력을 늘리려면 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중에 기계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본주의. 예. 근대적 자본주의 또는 현대적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한 책을 쓰신 분이 누구죠? 현대 자본주의에. 네. 또는 경제학의 아버지 그러면. 아담 스미스? 그렇지. 아담 스미스의 교과서에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제1 특징은 뭐냐? 분업이에요. 분업. 네. 자동차를 예를 들면 타이어 만든 사람 계속 타이어 만들고 그렇죠. 엔진 만든 사람 계속 엔진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업은 쪼개면 쪼갤수록 생산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공정을 섬세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경향이 있죠? 이 공정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단순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계조차 할 수 있어요. 대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가능한 생산 공정을 미세하게 분업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서 쉽게 대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생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아무리 복잡해도 네. 오늘날 대기업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자본 특별한 게 아니면 하루 안전교육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생산량에 투입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 내가 결근을 해. 당장 누군가가 아무 문제 투입돼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 점점점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기계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자동화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개개인이 갖는 경험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대체 가능한 사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분업화가 되어 있고 쪼개면 쪼갤수록 공정은 단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기껏해야 부모님, 자식 정도잖아요. 친구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됐잖아요.
친척들도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됐잖아요. 예. 사촌하고도 서로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만큼 현대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더 이상 무가치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를 들면 놓치고 있거나 또는 폄훼하거나 네.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산업 자본주의가 모든 욕망을 동질화시키면 예술은 그 동질화되지 않는 어떤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욕망을 보여주죠. 네. 타자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들이 전부 무시하거나 예. 외면하는 경험, 삶의 흔적을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간직하고 있나요? 아파트가? 다 제거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죠. 부수고 재건축을 하고 그렇죠. 여러 그러니까 가지 방식으로. 상실된 경험을 다시 우리에게 소환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걸 상품화해요. 상품화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스펙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식의 교환 가치를 갖는가. 나는 인적 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상품화를 되는데 상품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화는 제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화는 뭐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원자재를 가공하면 제품이 되죠. 그 제품에다가 뭘 하는 거죠? 포장을 하고 또 동시에 광고를 하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광고로 넘치고 포장지로 넘쳐요. 예. 바로 광고형, 포장형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예술이에요. 포장과 광고와는 광고와는 다른 아름다운 세계. 다른 아름다운 네.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고에 나와 있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광고나 또는 포장지에 나와 있는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현대인들이 상실한 세계. 그 상실한 세계를 다시 소환해서 보여주는 것이 현대예술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게 나와요. 지금 교수님의 지금 말씀 듣다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축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있는데 좀 워워하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귀속시키다 보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 뭐가 그렇죠. 됐든지 간에. 네. 그래서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팔기 위해서 광고라는 걸 막 해요. 네. 시장에 나왔어요. 네. 아, 물건을 많이 팔아야겠구나 하는데 예술의 영역에서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네. 그러면 저의 궁금증은 이거죠. 결국 예술이 추구하는 바는 아름다움인가? 미에 대한 건가? 네. 아름다움을 지향하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름다워야 되나요? 그건 아닐 수 있다. 자,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아름다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향하지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에서 예. 들락거리는 거예요. 경계에서. 예, 사이에 거주하는 거예요. 사이에 거주한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삶이 각박하고 나는 너무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 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술이 적나라하게 그걸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쪽으로 네. 예술을 구현할 수도 있다. 예,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예쁜 포장지로 광고된 상품을 사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죠. 예. 그 예술의 그렇죠? 방식은 뭡니까? 근데 예술은 정반대의 방식이에요. 어떤 어찌 방식? 보면 내가 지금 처한 고통, 외면한 고통 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예술가예요. 보통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들춰내서 그렇죠. 끄집어내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도 될까요? 네. 우리가 매일 밤 치맥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치맥? 치맥. 치킨과 맥주를 마셔요. 그러면 자 맥주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치킨을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치킨을 먹을 때 우리는 치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사유하나요? 안 하죠. 닭이 어떻게 키워지고 네. 어떻게 죽어가고 어떻게 해서 내 방에까지 배달되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일 우리가 예전에는 닭을 먹을 때 닭이 죽는 걸 직접 봐야만 닭을 먹게 됐어요. 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닭의 죽음은 사라진 건가요? 은폐된 건가요? 은폐됐죠. 그렇죠. 은폐됐죠. 어딘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좀 밀려나 있죠.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예술은 그렇죠.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은 현대 예술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는 예술은 현대 예술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럴 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 예술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예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그럼 교환가치는 우리가 지금 이 커피를 마셔요. 네. 이 커피가 얼마에 교환되잖아요. 네. 그런데 교환을 누군가 지금 이 뜨거운 새벽에 왔어요. 제가 일찍 왔어. 그랬더니 최 장군 또는 최 장군 이 프로그램의 PD님들이 따뜻한 커피를 사줬어요. 네. 제가 이 커피를 마실 때의 사용 가치는 이걸 사온 교환 가치로 환원되지 않잖아요. 네. 그 교환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사용 가치를 품고 있는 게 예술이에요. 그것을 중시 여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술은 교환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거예요. 예술이 교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도 시장에 팔리잖아요. 대신 무엇 때문에 팔려야 돼요? 교환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교환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교환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물론 현대 예술 중에서도 이 산업 자본가들이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거꾸로 이런 세계를 선도하는 예술과 정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나치예요. 나치가 이 불편한 예술들을 퇴폐예술이라고 점찍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쁘게 사람들 그리고 네.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네. 이런 그림들이 좋은 그림이지 막 정신병자 같은 그림을 왜 그리냐. 막 일그러진 얼굴을 왜 그리니. 네. 이런 사람들은 다 퇴폐라고 그랬어요. 퇴폐. 그리고 자기들 옆에서 대독일전을 열었어요. 네. 나치가. 그런데 대독일전에서 전시된 작품은 누구도 지금 세상 몰라요. 그때 나치 시대 퇴폐 미술전에 전시된 모든 예술이 오늘날 현대 예술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예술이 가장 훌륭한 예술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그런 것들이 교환가치 네. 이상으로 사용가치가 높게 매겨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 이질성과 차이를 중시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개성이라든가 이런 걸 예. 중시 여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절해요. 왜냐하면 낱낱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 여러분이 뭘 봤어요. 와 예쁘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건 게으른 취향이에요.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감각으로는 예술 못해요. 예술은 그렇게 처진 감각이 아니에요. 네네. 예쁘다 말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그거밖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건 게으른 취향이에요. 예술가 입장에서. 네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맛있는 이 음식 속에서 은폐된 폭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감수성인 거죠. 감수성. 감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편안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민한 예술가는 지금 가자지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가이고 철학자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는 항상 유일무이항을 찾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것. 대체 불가능한 것. 대체 불가능.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엄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나의 엄마를. 제 돌아가신 엄마를.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엄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엄마인 것은 사실은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엄마에 대한 나의 기억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아침에 밥 해줬다, 따뜻하게 대해줬다. 이게 뭐 대체 가능하자 이런 것은. 그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 말고 유독 엄마. 아침에 우리 엄마가 해준 그렇죠. 어떤 반찬. 그렇죠. 이게 너무 나는 좋았어. 그렇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시골에 가는데 마침 늦게 가거나 밤늦게 겨울에 간다. 그러면
저기 어기까지 나와 있는 엄마. 그죠?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런 시설 잘 안 좋으니까 그 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막 예를 들자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지 않게 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런 것들이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것을 그 순간에 보여주는 게 예술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마 또는 엄마인 사람 또 딸인 사람 아들인 사람들이 그거 하나에 그 순간에 찰나를 보고 많은 생각과 많은 치유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술해야 될 일이죠. 그 제가 한번 가수이자 곡을 쓰는 분이랑 네.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곡을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일단 술을 마신대요. 술을 마셔서 기억 저편에 꽂혀 있는 그 어떤 찰나의 기억을 극대화를 시킨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심취해서 곡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지금 되게 유명한 곡이 하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온갖 나의 감각을 깨워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왜 상처받은 예술가들이 많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우리 심리란 그런 겁니다. 방금 술을 마셔서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내가 실연을 당했다고 쳐봐요. 실연을 당했어. 네. 한 여인한테 실연을 당했어요. 그러면 암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 여인에 대한 생각에 멈출 수도 있지만 예술가는 그 아주 오래전 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찾아내거든요. 네. 거기에서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경험을 더 쓰라리게, 더 네. 처절하게 예.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대충 덮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더 그냥 갈 수 있을 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이거 갖고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 약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건 게으른 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갈 수 그래서 이제 있는 현대 만큼.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부조화와 충격이에요. 네. 더 이상 좌우 대칭이라든가 균형은 현대 예술의 특징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전통 예술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전통 예술에서야 고전미라고 하죠. 그렇죠. 좌우 균형이 맞고 네. 딱 봤을 때 예쁘네? 이거가 어떤 미의 기준이었다면 미학의 관점에서 현대 예술은 전혀 그게 안 먹히는 세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임당이라든가 네. 황진이 얼굴에 점이 있다고 쳐봐요. 코 위에. 뭔가 거슬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죠? 사람이 있겠죠. 현대 예술은 현대 미는 그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내 콧등 위에 점이 있잖아요. 더 크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뺑덕 어멈이 더 그럴 수 각광 있죠.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부조화. 그러면 네. 사람들에게 뭘 줘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충격이 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별로 보면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화성, 화음 때 불협화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협화음. 불협화음이 중요한 네. 거죠. 불협화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부조화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현대 음악은 대부분 이 불협화음이 결정해요. 불협화음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적인 인간의 귀가 네.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을 예.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스타프 마르의 음악을 듣거나 쉔베르크의 음악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배경음악으로도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훌륭한 작품이란 내가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현대예술에서는. 현대 음악에서는 내가 일을 할 때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신경을 막 건드리고 그렇죠. 곤두서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용은 어쩌죠. 무용은 예전에는 아주 아름답게 하늘을 또 천상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갖추고 춤을 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주로 부양하는 듯한 춤을 추는 거예요. 발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대무용 그런 거 하면은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박물관에 있는 예술이에요. 박물관에 있는 예술. 박제화된 예술. 행위 예술처럼 전위적으로. 현대에서는 점점점 땅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몸을 가르고 찢어내고 막 이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오늘날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어려운 사기에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 드라마에 보듯이 남편이 잘못을 해가지고 또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막 굉장히 어려운 취지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버림받은 여인이나 가난한 집의 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아름답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의 소설이나 문학은 끝났어요. 네. 그것은 이미 특정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예. 현대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나오는 소설에는 그런 소설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현대에서는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비인간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어요. 2023년 대한민국의 문학계 제1 하나의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비인간과의 사랑입니다. 비인간과의 사랑.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과의 그렇죠. 사랑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카프카가 변신 아시죠? 네. 예, 그리고리 잠자라는 사람 그 카프카의 변신 주인공이 오늘 뭐가 말이 잘 나오네. 그래도 동물이 되잖아요. 네. 동물이 되는 거 혁명적이 사실 인간이 동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동물 더군다나 동물 중에 언어를 가진 동물도 있지만 소설 속에서 언어 없는 동물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 그리고 건축을 가볼까요? 건축. 예. 시간이 지금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마무리해야 되면 이제 건축 사진만 얘기하 더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그러면 좋아요. 예. 오늘 현대예술의 특징으로 부조화랑 충격을 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건축이랑 사진은 건축이야 워낙 또 교수님이 좋아하는 네.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 얘기를 살짝 하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죠. 하고 예.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교수님. 네네. 그러면 음악 얘기를 좀 해주셔서 교수님이 네. 꽂힌 노래가 하나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예. 그 곡을 저희가 끝곡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떤 노래 꽂히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라는 그 유럽의 가수인데 남성 가수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성의 목소리 같고 우리나라 가수인데 청아라는 가수인데 네. 이 약간 이 남성보다 여성인데 남성보다 더 남성 같은 톤을 가진 여성. 뭔가 그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현대 미학의 네. 패션에서 그런데 유니섹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섞여 있는 거죠. 네, 젠더리스 사회이기도 그렇죠. 한 게 현대 사회 특징이니까. 근데 이거 딱 그거예요. 그게 너무 그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또 현대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을 저희가 남겨드리면서 뜨거운 남자 뜨남 박고영 교수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 사진 얘기를 마무리를 원래는 이게 미술 얘기를 내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셔도 돼요, 이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되면 원래 컨디션이 좋은 거 같네. 말이 잘 나오네.